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김선, 김남은의 시사남녀. 오늘 잘 맞았다. 네. 시사남녀. 그렇습니다. 저 이렇게 잘 맞아요. 네, 사실 들어오기 전에 연습을 했어요. 네, 맨날 연습해요, 들어오기 전에. 근데 맨날 내가 틀려, 연습할 때는. 저도 많이 틀립니다. 네. 아무튼, 나무님, 우리가 시사남녀 한 지가 그래도 이제 한 달 훨씬 넘어가는데. 네. 방송하시면서 방송 뭐 여기 말고도 다른 데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방송하실 때 제일 좋을 때가 언제예요? 역시나 그 청취자분들의 그 피드백을 받을 때, 뭐 댓글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실 때, 이런 연락을 받을 때가 굉장히 기쁘고요. 뭐 또 길에서 만나서 나무님 방송 잘 듣고 네,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전화나 문자 메시지, 페이스북 메신저로 광고 문의해 주신 분이 한 2분 정도 계셨는데. 어머, 진짜? 네. 근데 그렇게 귀한 분이. 한 3주 지났는데 별다른 얘기가 없네요. 좀 빨리 추진 좀 해봤죠. 아무튼. 그러니까 저도 그 댓글 볼 때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주로 뭐 이제 뭐 열심히 하세요. 뭐 잘 듣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인데 가끔씩 이제 부족한 점 지적해 주시거나 뭐 까는 글도 있는데 네. 그런 글도 볼 때 나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일단 관심 갖고 들어주신다는 그럼요. 거니까. 네. 네. 그런데 가끔 좀 이렇게 힘들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무슨 메이저 방송도 아니고 우리 국민TV에서 나름 네. 열심히 하고 있지만 조금 진짜 이렇게 벽에 막힌 것 같은 느낌. 가장 문제가 될 때가 뭐냐면 섭외할 때인데요. 국민 TV를 마치 이제 거대한 김용민으로 생각하고 이 안에 들어갔다간 빨갱이로 낙인이 찍힌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하시는 그런 알 수 없는 공포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뭐야, 왜 이렇게 간이 작아? 사실은 오늘도 이제 모 뮤지션을 섭외를 했었는데. 그치, 우리 섭외했었지. 다 됐어요. 다 됐는데 이제 매니저랑 통화를 하다가 어떤 곳이냐고 저한테 물어보시길래. 국민TV가 어떤 곳이냐고. 네, 그래서 설명을 드렸죠. 근데 잘 모르셔서 혹시 낙곰수라고 아시냐? 안 돼요. 그래서 근데 좀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는 건 맞잖아요. 그치. 의무니까. 말은 해야지. 그래서 거기 낙곰수 3인방 중 한 명인 김용민 PD가 만든 방송국이다라고 하니까 이분이 잠깐 하더니만 뭐지 그 반응? 대표랑 이야기를 좀 해보겠대요. 뭐야.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인가 이야기하고 좀 알려주세요. 전화 끊고 잠시 후에 전화가 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정이 오늘 오전에 제주도에서 올라오는 거였어요. 그분들이? 네, 올라오시고 오후에는 녹음 일정이 있었는데 그러면 되게 제주도에서 올라오고 녹음하는 거면 이제 그 사이에 우리 거 1시간 하면 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인터뷰가 있는 걸 제가 까먹었다는 거예요. 전형적이야. 전형적이야. 무슨 제주도에서 올라와서 인터뷰하고 녹음하고 무슨 서태지도 아니고. 뭐야, 서태지야, 진짜? 그래서. 그러면은, 오늘은 안 되지만, 저희가 뭐 다음 주나 다다음 그렇죠. 주에 꼭 불러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원래 리액션이 오는 게 맞잖아요. 그치. 저희가 실수했네요. 그러는데, 예,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냥 그걸로 딱 끝나더라고요. 땡이야? 종결. 대박. 저 이렇게 어렵게 방송 마음 만들어가고 상했어. 있어요. 근데 속상한데 사실 그분들을 뭐 탓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그분들을 움츠러들게 만든 이 시국이 나빠요. 시국아 나빠. 나빠. 네. 너 미워. 아무튼 시사남녀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작가 한 명 없이 둘이서 맨땅에 박치기 하면서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전파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순위 좀 올라가야 하는데 팟빵으로 맞아. 들으신 분들 구독, 별점 후기 뭐 이런 거 팟빵 후원 이런 거 좀 팍팍 좀 쏴주세요. 맞아, 좀 쏴줘. 그리고 광고 좀 쏴주세요. 광고 좀 쏴줘. 광고는 이제 국민TV로 연락. 네, 사실 이제 광고 얘기 조금 더 첨언을 드리자면은 김선 김남은의 시사남녀 광고가 많이 있는데 왜 계속 광고를 달라고 하지 하는데 이 광고가 사실은 넘쳐서 저희한테 들어온 거고요. 그치. 그러니까 사실 이 광고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한테는 1원의 혜택도 없습니다. 땡전 한 푼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들어오는 광고는 이제 1+1으로 저희가 묶여서 팔린 거고. 피자야? 아무튼 광고, 별점, 후기 많이 쏴주시고요. 한
주 동안 가장 뜨거웠지만 그렇지만 뉴스의 헤드라인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그런 소식들만 골라서 전해드리는 핫 이슈 시간입니다. 나무님,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직장 내 성추행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죠. 정규직 전환을 미끼로 이런 성추행 사건이 또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색다른 성추행이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서울대공원의 5, 6급 공무원들이 여성 비정규직 직원들을 성추행한 사실이 밝혀졌어요. 워크숍과 회식을 빌미로 여성 비정규직 직원들의 신체를 더듬고 술을 따르도록 강요를 했고요. 심지어는 오빠랑 결혼하자, 합방하자 이런 낯뜨거운 언사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서울대공원 측은 비정규직 계약직 직원들을 공무원으로 정규직 공무원으로 전환시킬 계획인데요.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계약직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면서 그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암시를 하는 이른바 갑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아주 노골적으로 내 말 잘 안 들으면 정규직 힘들다 이런 언급도 했다고 하네요. 아, 참 요즘 이런 일들이 참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그 출판사 세멘파커스 그 성추행 사건도 그렇고요. 얼마 전에는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여성 직원이 정규직 전환을 약속받고 성추행 당하면서까지 참 참고 기다렸는데 네. 계약이 해지되어 버려서 그것에 비관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말 듣다 보니까 갑자기 열이 확 돋는데요. 그 중소기업 중앙회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자살한 여성 직원은 그 상급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2년만 참으면 정규직 되게 해주겠다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고 그 약속을 믿고 부당한 대우도 견디면서 기다렸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김재남 의원이 공개한 중앙회 문건에 따르면 애초에 중앙회는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줄 계획이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중앙회 내부 문건에서는 2달, 3달 단위로 개월수를 나눠 재계약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통해서 정규직 전환을 위한 근무 기간 2년을 아예 채울 수 없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하네요. 정규직 전환이 되려면 2년을 이제 채워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네. 그걸 못하게 2달 계약하고 뭐 해고했다가 다시 계약하고. 그렇죠. 정말 왜 이럽니까? 참 그 자살하신 분 유서에 보면은 24개월 꽉 채워서 쓰고 버려졌다 이런 부분이 나온다고 하네요. 참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네. 우리가 물건이 아니고. 그런데 요즘 기업들 이렇게 그 정규직 전환하고 이런 뭐 대우하는 행태를 보면 사람을 어떤 무슨 물건처럼 소모품처럼 쓰고 버리는 그런 식으로 고용 형태에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이런 소식 들을 때마다 허탈하고 마음이. 네, 제가 또 한마디 더 드리자면요. 갑질하는 분들 진짜 각성하세요. 뭐냐면 을의 눈물이 바로 갑의 미래입니다. 당신들 눈에서 눈물 안 날 것 같지?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죠. 다이빙벨 지난주에 개봉했는데요. 다큐멘터리 영화, 그것도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시사적 이슈를 다룬 영화라는 특성 때문에 상영관 잡기가 정말 어려웠다는 후문이 들려옵니다. 개봉 5일 만인 오늘에요. 그런데 이게 대단해요. 오늘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해서 누적 관객 수가 1만 105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오, 다큐 영화는 참 그 특성상 네. 뭐 아시잖아요. 지난번에 60만 번의 트라이 때도 보시면은 그 상영관 잡기도 굉장히 어렵고 홍보도 일반 극영화처럼 이렇게 할 수 없는 입장이라 맞습니다. 네, 좀 관객 모으기가 쉽지 않은데 다이빙벨의 이런 선전 극장과에서도 의외의 기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나무님이 지난주에 다이빙벨 보고 오셨죠? 네, 보고 왔습니다.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통해서 세월호 선내 영상이라든가 학생들의 마지막 통화 기록 같은 거를 제가 많이 알티를 하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제가 끝까지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못 봐요. 왜냐면은 볼 수가 없어.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면 어떡하나 고민하고 많이 갔었는데 사실 이 세월호 참사라는 주제는 일반적인 감정선을 유지하는 평범한 보통의 시민이라면 단 5초 만에 눈물바다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제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심파적인 기제를 쫓아가지 않고 그야말로 진실만을 찾아가는 그런 참 영화입니다. 근데 그렇게 눈물 나올 만한 그런 요소들 그런 것으로 빠져들기가 사실 쉽잖아요. 네. 근데 그런데 그런 그런 부분 게 없다. 네. 근데 두 군데 있기는 있는데 방심했다가 빵 터지는 부분이 진짜.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그런 거에 인간이 너무 하여튼 아니 그런데 너무 이렇게 매몰되지 않은. 네네. 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이 영화는 글쎄요 기존의 현재 그 제도권 언론이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언론 고발 영화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 언론을 향한 고발의 메시지. 제가 오늘 오전에 볼 일이 있어서 상암동에 잠깐 갔다 왔는데요. 오늘 화보 촬영하셨다고?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볼 일이 있어서. 근데 거기에 새로 지은 MBC 신사옥 그 미디어 센터가 있더라고요. 와, 보니까 진짜 무슨 스타워즈에 나오는 무슨 비행선처럼 너무나 웅장하고 미래적으로 너무 멋있게 지었더라고. 나 그거 보면서 국민TV가 이렇게 들었는데 그런 생각도 했는데 바로 옆에는 SBS YTN 신사옥이 또 멋있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참 보기에는 정말 멋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되게 슬펐어요. 그랬던 게 저렇게 많은 최첨단 시설과 멋진 건물을 갖고 있는 MBC, YTN, SBS가 정작 우리가 알아야 되고 정말 전해야 될 소식들은 못 전하고 있다는 거. MBC는 게다가 최근에 교양국까지 없앴어요. 네. 교양 없는 MBC가 됐어요. 그야말로 교양 없는 방송국. 네, 정말 그 빈 껍데기들이 휘황찬란하게 그 상암동에 언론사라는 이름을 달고 서 있는 거 보고 정말 뭐 이상호 기자님이나 뭐 김남우님이나 뭐 미디어 몽구님 같은 분들이 생각나면서 이렇게 적지만 어려운 여건에서 진실을 전하기에 애쓰는 분들 정말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흥했으면 좋겠어요. 자, 흥해라, 파이팅! 흥해라! 네,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던 여성 간호사 중 15명이 임신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무려 5명이 유산을 했고요. 태어난 아이들 10명 중에 4명이 선천성 심장 질환을 갖고 태어났다고 합니다. 어머나. 전국 평균으로 보나 상식적으로 보나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인데요. 바로 2009년에 제주의료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유산을 하거나 선천성 심장병을 가진 아이를 출산한 이 병원 간호사들은 2012년에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는 신청을 했는데요. 공단은 출산한 아이들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4명에 대해서는 신청을 반려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 간호사분들이 유산하거나 네. 심장병이 있는 아이를 출산하게 된 이유가 이 병원의 근무 환경에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제주의료원의 근무 여건이 무척 혹독한 것이 첫 번째고요. 게다가 이 병원에는 노인 환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환자들이 삼키기 쉽게끔 알약을 가루로 빻는 작업을 간호사들이 해왔는데 이 과정에서 환자용 약품이 간호사들의 호흡기로 들어갔을 수 있었다는 게 간호사들의 주장이죠. 아, 그렇군요. 그 제주의료원의 이 간호사분들은 행정법원에 업무상 재해 인정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올해 안에 이것에 대해서 선고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디까지 인정이 될지가 참 주목이 되네요. 그런데 사실 간호사들 근무 환경 힘들다, 뭐 교대 근무가 너무 고되다, 이런 얘기는 좀 이렇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참 개선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전국 보건의료노조 조사에 따르면요. 간호사들의 평균 근로시간은 10시간이고요. 와우. 22%의 간호사들이 임신 중에도 야근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임신 순번제라고 해서 함께 근무하는 간호사들끼리 서로 순서를 정해서 임신을 하는 일도 그런 일도 있다고 하네요. 아니 근데 그게 순서 정한다고 되나? 그러니까 여러 방면에서 협조가 필요하겠죠. 아, 네. 아무튼 이 순서를 지키지 않고 임신하면은 동료들 사이에서는 소위 개념 없는 애 취급을 당하고요. 심지어는 그런 압박을 견디지 못해 아이를 유산까지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간호사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하네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지금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요즘은 웬만하면 다 병원에서 출산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간호사분들도 생명을 돌보는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정작 이분들이 근무 환경이 너무나 고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한 명이 임신으로 빠지면은 다른 분들이 이렇게 더 일을 해서 채워야 되는 그런 힘든 여건이다 보니까 임신하는 것까지 서로 이렇게 타박을 하고 그래서 어떤 간호사분들은 어떤 인터뷰에서 증언을 하는데 그래서 12주차 때 아이를 인공유산으로 보냈대요. 아니 어렵게 가진 자기 아이를 일 때문에. 네. 아니 이게 참나 정말 이게 말이 안 되고 너무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도 끔찍합니다. 맞습니다. 요즘 나라에서 둘째 낳기 캠페인을 한다고 하는데 애 낳으라고 하면 뭐 합니까? 이런 식으로 일터에서 기본적인 모성보호, 출산 양육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바닥인데 정말 이게 이런 식으로 가서는 대한민국 자체가 어떻게 흘러갈지. 누구 좋으라고 애 낳아요? 이런데. 걱정되네요. 지난주부터 보수 시민단체, 탈북자분들이 이렇게 주도하는 보수 시민단체 중심으로 대북 전단지 살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경찰은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제지할 법적 근거가 딱히 없다. 이런 이유로요, 사실상 대북 전단 살포 방치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대북 전단 살포하는 이 지역에 사시는 주민분들은 격하게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는 시민단체 그리고 정의당이 광화문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어떻게 보면 이제 패러디하는 차원의 전단 살포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웃긴 거는 표현의 자를 부르짖었던 정부 당국에서 이때는 경찰이 정말로 번개같이 달려와서 제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날리지 못하게 했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쪽 인근이 비행 금지 구역이라고. 아, 광화문 네. 인근이 비행 금지 구역이다. 네. 그래서 정의당 측에서 휴전선 인근 연천지구는 어떤가 알아봤더니만 거기는 또 비행 금지 구역이 아니랍니다. 이것도 참 의외죠. 의외인데요? 네. 뭐야. 아니, 게다가 또 이제 알아보니까 보수단체가 북한으로 날리는 이 삐라. 나 네. 삐라라고 부르고 싶어. 삐라. 이 삐라에는 1달러짜리 지폐가 들어있는 것도 있대요. 네. 그런데 이게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요. 물품이나 돈을 이렇게 북으로 반출을 하려면 통일부 장관의 사전 허가가 있어야 한답니다. 이것을 위반했을 때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도 있다는데요. 아니 대북비라 막을 법적 근거 없다며.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있네요. 네, 있어요. 아니 그리고 게다가 여러 가지로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접경 지역 주민들 생존권 위협하고 남북 관계 얼어붙게 만드는 대북비라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아주 대폭 보장하시는 우리 정부께서 박근혜 대통령 머리에 꽃 꽂은 그림 예쁘더라. 그 네. 이하 작가님이 만든 그림 있잖아요. 그랬던데. 그러니까 나 네. 이쁘던데 나 좀 누가 그렇게 뿌려줘. 아무튼 그 이하 작가님은 굳이 체포를 하면서 그 대북비라는 표현의 자유고 이하 작가님은 표현의 자유 아니에요?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이중잣 때 너무 짜증나요. 그러니까요. 저는 무엇보다 그 지역 주민분들께서 나와서 하신 말이 이해가 돼요. 당신들은 삐라 뿌리고 집으로 가지만 날라오는 총알을 우리가 맞아야 된다. 진짜. 그게 말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정부가 정말 국가가 나서서 국민을 보호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여튼 뭐 약자에게는 엄격하고 또 자기 쪽이다 싶은 데는 한없이 봐준 이런 정부의 태도를 보면 자, 안 입고 오면 출세하라는 말이 꼬우면 생각납니다. 출세. 출세합시다. 심정지로 쓰러진 가수 신해철 씨가 6일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인과 가족들 또 그를 아끼는 팬들이 모두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근데 또 근거 없는 루머와 무책임한 기사들 때문에 더 힘들게 하고 있죠. 어서 그분이 빨리 회복돼서 그 좋은 노래 들려주셨으면 하는데요. 그 김선님에도 신해철이라는 이 가수, 이 존재 대단하죠. 그렇죠. 저는 신해철 씨에 대해서 나름 추억이 있는 게 제가 공부했던 고등학교 때 배웠던 과외 선생님이 신해철 씨하고 소개팅을 한 적이 있어요. 우와! 대학 때. 근데 그때 되게 이렇게 막 멋있게 자기 음악 할 거라고 그랬는데 이 언니가 좀 약간 시답지 않게 그래 하든지 좀 그렇게 대했대요. 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대학가요제 대상 타서 나오는 거 보고 아깝다 이랬다며. 근데 진짜 신해철 저평가 우량주. 그러니까 저평가 우량주였어요. 대학교 때 1학년 때 그랬대요. 네. 아무튼 근데 신해철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이제 추억의 가수들이 많지만 정말 우리의 그 학창 시절에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뭐 그런 이름 아니겠어요? 그러면서도 단순히 추억의 한 페이지가 아니라 현역으로서도 그쵸. 훌륭한 음악을 들려줬던 음악인인데 참 그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게 너무나 아쉽네요. 안타깝고. 약간 우리 어린 시절의 어떤 커다란 부분이 이렇게 사라져가는 느낌이랄까? 그리고 솔직히 요즘 참 슬픈 뉴스들이 많잖아요. 뭐 비정규직이니 세월호니 너무나 가슴 아픈 소식들이 많고 정말 우리 사는 이 시대에 어떤 좋은 일들 이렇게 미담도 없고 기적도 없는 이 시대에 우리 젊은 시절에 아까 우상이었던 하나의 해철이 코드가. 오빠 신해철 오빠가 아프다니까 정말 가슴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저는 이분이 특히 좋은 게 약간 그 당당한 삶의 태도. 네. 이렇게 가끔 말실수도 하지만 거침없는. 예전에 백분 토론에 나왔을 때 별장갑 끼고 나와가지고 선글라스 끼고 나와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러니까 그런 당당한 삶의 태도 너무 좋아했는데 빨리 다시 일어서서 그런 모습 다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 이 말이 이제 우리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걱정이 듭니다. 광화문 농성장을 찾는 발길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고요. 팽목항에는 지금 이제 소수의 가족분들만 남아 계신데 아직도 10명의 실종자가 바다에 남아 있습니다. 참 우리가 잊지 않아야 이러한 비극이 다시 일어나는 것 막을 수 있을 텐데요. 세월호 진상규명이 가족 부위원장으로 계신 박종대님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종대님은 박수연 학생 아버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아까 제가 전화 드렸었을 때 투표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투표를 하고 계셨던 거죠? 글쎄, 진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국회에 있어가지고, 네. 상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네. 예.
그게 이제 세월호 인양 관련해서 이제 투표가 진행된다고 잠깐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예, 뭐 언론에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상황 파악을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세월호 가족들 사이에 좀 부고가 있다고 전해 들었는데요. 예, 그 희생된 학생 아버님께서 뭐 지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좀 어떻게 된 일인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 그 5반의 그 태범이 아버님이라고 하시는데요. 그 4월 초에 아마 건강검진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때 이제 검진 결과는 뭐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제 세월호 사고 이후 이제 사랑하는 아들 태범이를 보내고 평상시에 이제 살 희망이 없다. 살아서 뭐하냐라는 말씀을 평소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날 갑자기부터 속이 좀 많이 아프다고 말씀하셨고, 사고 석 달 만에 말기암 판정을 받고 투병 중에 지난 일요일 밤 9시경에 운명했습니다. 뭐 아마 그 사고의 후유증과 정상적인 그 치료를 받지 못해 최악의 길을 좀 걸으신 것 같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발의는 내일 아침 8시로 돼 있었습니다. 아, 네. 아, 정말 그 아들을 보내고 난 뒤에 얼마나 정말 네. 그 상심과 슬픔이 크셨을지, 그래서 이제 많이 쇠약해지셨던 것 같은데, 정말 뭐 방송을 빌어서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요즘 팽목항이 많이 썰렁하다, 이런 얘기 좀 들었는데, 혹시 최근에 가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예, 그 최근에는 솔직히 가보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9월 21일 날 그때 그 지도부가 바뀌면서 제가 한번 갔다 왔고, 그 다음에는 우리 위원장님 위주로 뭐 다녀오셨고요. 네. 그래가지고 가보지 못했는데, 어쨌든 간에 뭐 최근 그거 분위기는 언론 등을 통해서 좀 잘 알려졌다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제 개인적인 심정으로는 그 실종자 가족의 간절한 소망을 뒤로하고 공공연히 저 인양 등이 이제 거론되고 있는 것이 좀 그 뭐랄까 관계 당국의 태도가 좀 심히 위관스럽고 아쉽다는 생각을 좀 많이 들고요. 네. 앞으로는 뭐 정부에서 어떤 명목상의 구조가 아닌 실질적인 구조 행위가 좀 진행이 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200일 가까이 사랑하는 가족의 시신을 그 바닷속에 묻어둔 그 유족의 심정을 좀 충분히 헤아리는 넉넉한 정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습니다. 네. 저도 뭐 자식을 잃은 같은 유가족 심정이지만은 제가 내려가도 감히 위로의 말씀을 드리기도 좀 두려운 상황만큼 좀 그런 아주 엄숙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예전에 그 실종자 가족분의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지금 있는 마지막 남은 소원이 유가족이 되는 게 소원이라고. 네, 맞습니다. 그런 말씀 하시니까 확실히 그 뭐 실종자, 그러니까 유가족분 입장에서도 실종자 가족분들에게 좀 뭔가 괜히 죄송스럽고 괜히 미안한 그런 감이 좀 없지 않아 있으시군요. 예, 그 생활을 해본 사람들만은 알 겁니다. 그 생활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유가족이 아닌 실종자의 신분이 얼마나 무섭고 힘든 상황인 거는 그걸 뭐 미뤄 짐작하셔야 될 겁니다. 네.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짐작을 하겠어요. 그냥 힘드시겠다는 이 정도만 머리로 이해할 뿐이지 저희가 어떻게 차마 뭐 이해한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참 실종자 수색이 지금 이제 길어지고 날씨도 추워지면서 뭐 선체를 인양하자. 뭐 이제는 할 만큼 했다 뭐 요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이제 수색하는 뭐 회사 측에서도 뭐 그렇게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 실종자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제 가슴이 터지는 얘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투표로 의견을 모은다고 하고 뭐 일부 언론에서는 그래도 수색을 지속하는 쪽으로 계속 애써보는 쪽으로 이제 결론이 났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는데 그 수색 종료 그리고 이제 선체 인양 얘기가 나왔을 때 가족분들 반응은 좀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오늘 투표 결과를 정확히 듣지 못한 상황에서 이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어떤 시종자님들께 누를 끼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우리가 그 부분을 위해 가지고 진도분과 위원장님이라고 특별히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한테 여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이 말씀만은 좀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사랑하는 가족이 시신이 아닌 현 시점에서 시신이 아닌 작은 뼈조각 하나라도 찾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이 간절한 마음이다.
이 맘 하나만큼은 좀 알아주십사 하는 마음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혹시나 잘 모르시는 청취자분들을 대신해서 좀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 그 선체를 인양하게 됐을 경우에는 그 실종자를 수색하는 게 더 힘들어지게 되는 건가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뭐 여러 가지 선체 인양 방법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안에 이제 그 인양 과정에서 어떤 유실되는 부분 같은 거를 유실. 뭐 네. 제가 실종자 신분이었을 때도 많이 우려를 했었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이 많이 고민이 될 겁니다. 네. 네. 지금 아버님, 우리 박수영군 아버님이시잖아요. 지금 우리 방송 그 댓글 게시판에 보니까 블로그 고 박수현이 체험했던 세상 잘 보고 있습니다. 예, 어떤 청취자분이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거든요. 예, 그 수연군이 남긴 흔적들 이렇게 많이 기억하고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그 세월호 특별법 뭐 하기로는 했다는데 참 그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전혀 이제 마음에 차시지가 않지만 이 논의 자체도 현재 그 국정감사 기간이라 좀 정치권에서 손을 놓고 있는 분위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국감이 끝나고 나서 뭐가 정리가 되면 정치권과 또 논의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뭐 지금도 계속해서 뭐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 진도가 나가지 않을 뿐이고 확실한 결과가 없으니까 발표가 뭐 되지 않을 뿐이고 국권 그 여부와 상관없이 이 부분이 타결될 때까지 저희 입장에서는 쉬지 아니하고 끊없이 대하고 협상해서 반드시 좋은 쪽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뉴스 창을 보니까 속보가 들어왔는데 그 검찰이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에 대해서 사형을 구형했다는 속보가 올라왔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구형이라서 이제 결심 선고는 아닙니다만은. 네. 하여튼 그런 뉴스가 나왔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참사 6개월이 넘어가면서 또 아까 우리 김선 씨가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세월호가 점점 어떤 이슈의 중심에서 멀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뭐 거기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않고 멀어진다는 것을 공감하지 않고 좀 더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 갖고 계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신데 정말 잊지 않아야 할 이런 일이 또 일어나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그 진상 규명의 차원에서 차후에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아, 예. 제가 생각할 때는 뭐랄까요, 잊혀진다는 그 말씀 자체는 사실 저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네. 제가 느끼는 바로는.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이 사회는 사실은 그 잊혀진다는 것에 그러니까 잊혀지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억하는 층과 그렇지 않은 층, 그러니까 기억하고 싶지 않은 층 이렇게 지금 양분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적극적으로 기억하는 층은 그 부분을 좀 더 기억하는 부분을 넓히기 위해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 대책위 입장에서도 그런 그 쪽을 좀 많이 알리기 위해 가지고 뭐 대학으로 지역으로 공론문 간담회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이 알리고 있고 우리 진상규명위 입장에서는 뭐 두 가지 관점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데 단기적인 부분과 장기적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이 세월호 특별법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은 진상규명위원회가 이제 꾸려지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 입장에서 진상규명이 확실히 될 수 있는 조직이 꾸려질 수 있도록 그 모든 총력을 집중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그 조사위원회가 확실히 잘 진상규명을 하고 있는지 그 활동을 좀 모니터링하고 감독할 예정 그렇게 가지고 있다고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모니터링과 활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그 이준석 그 세월호 선장에 대한 사형 구형까지는 나왔는데 그 앞전에 검찰의 그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글쎄, 지금 갑자기 자료한 가지 있어가지고 그 부분 좀 그렇긴 한데 사실상 전체적인 부분을 좀 다루지 못했다. 특히 이 사건과 관련돼서는 해경의 책임이 결코 적지 않은데 꼬리 자르기 정도밖에 하지 않았다고 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해경 차장은 책임이 있는데 해경 청장은 책임이 없다라든가 그것도 밑에 서해청장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이 구조 지연과 관련돼서 많은 좀 오류를 남겼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논의되지 않은 게 제 스스로 봐서는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까 말씀하신 세월호를 적극적으로 기억하려는 층들은 모두 다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혹시 이것도 질문이 없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다이빙 벨 혹시 영화 보셨어요? 봤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글쎄, 그건 저희가 뭐 공감했던 내용이고, 특히 뭐 구조 지연과 관련된 거는 사건 초기에 저희가 그 바다에 나가서 직접 목격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상호 기자 입장에서는 많은 부분을 고발하려고 이제 많이 노력했었던 건 맞고, 네. 그게 전혀 사실과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좀, 비난하는 사람들을, 좀, 뭐라 그럴까요? 사실이 아니었다. 좀 그것만은 알아달라고 오히려 좀 홍보를 해주고 싶습니다. 네. 참 근데 많은 가족분들이요. 우리 예. 이렇게 자녀를 잃은 이후에 거의 생업을 놓고 진상규명위에서 활동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가족분들 상황이 어떤지 좀 걱정이 되는데요. 국가에서 이렇게 사고가 난 이후에 가족분들 지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지원들이 가족분들에게 좀 이렇게 도움이 될 만큼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글쎄, 뭐, 국가에서 홍보는 열심히 하셨으니까, 뭐, 그런 것 같은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장례 지원을 빼놓고 나서는 그렇게, 피부에 와닿게 했더란 거는 그렇게 뭐,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생계 지원 자금이라든가 그런 게 좀 단속적으로 조금 있었지만, 그 기간과 액수에 있어가지고, 최저 생계를 유지하기에도 좀 많이 모자랐던 부분이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뭐, 가족들이 상황은, 지금, 현재 상황이 최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은, 장기간 비정상적인 생활로 인해가지고 몸도 마음도 아주 매우 지쳐있고, 네. 예, 그리고 또 어떤 부모님들은 직장에 복귀하지를 못하고 있고, 그렇죠. 또 복귀했다 하더라도 퇴직의 길을 걷고 있는 부모님들도 있고요. 네. 또 이거는 뭐, 상당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기 때문에 제가 드리기는 좀 힘든 말씀이긴 한데, 네. 우리 사망한 학생들의 형제 자매 한 20명 되시는 분들이 아마 한 3학년생으로 돼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사실 사후 충격이 돼가지고 수능이 내일 모레인데 전혀 지금 뭐 공부도 잘 못하고 있고. 아이고. 그 친구들은 사실 동생들의 죽음으로 인해가지고 향후 한 50년 정도의 어떤 피해를 보는 그런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이런 부분은 좀 많이 여러분들께서 좀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 기사를 보니까 세월호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했던 이제 학생이 단원고 2학년 네. 학생인데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들의 목소리와 이런 같이 놀던 모습들이 너무나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 친구들은 전부 세상을 떠나고 자기 혼자 남아서 그 친구들 그리워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 그런데 그런 세월이 앞으로 몇십 년, 80년, 90년 후에나 그 친구들을 세상 떠나서만 만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그 기사를 보고 저희도 참 많이 정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참 가족분들 인터뷰 할 때마다 이런 말씀을 여쭤보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고 기억해야 되니까 계속 이제 뭐 어떻게 계획이 있으세요? 뭐 어떤 활동들 하고 계세요? 힘드시죠? 이런 말씀을 여쭤보는데 참 이게 송구스러워요. 미안하죠. 네, 말씀을 꺼내는 것조차도. 그래서 좋은 이야기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분들은 저희는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지만 이분들은 얼마나 많은 매체에서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겠어요. 이렇게 죽은 자식에 대한 이 절절한 마음 아픔과 이 정부에 대한 이 원망 이런 것들이 정말 마음속에 크실 텐데도 지금 이제 박수현 학생 아버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너무나 차분하고 조리 있게 정말 이렇게 냉정을 잃지 않는 이런 모습, 정말 이런 품위 있는 모습으로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너무 참 놀랍고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저기 하나만 더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희생된 학생의 부모님들이라든가 가족분들이 이 시점에서 정부와 국민들에게 가장 바라는 점이 어떤 것인지 뭐 그동안 누차 말씀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 번 더 우리 국민TV 청취자분들, 우리 라디오를 듣는 분들은 세월을 적극적으로 기억하는 분들이거든요. 같은 편이니까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먼저 정부에게 좀 바라고 싶은 점은, 뭐 지금도 늦었지만은, 특별법을 논의하는 데 있어가지고, 특별법 제정의 취지를 좀 훼손하지 말아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뭐냐면, 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나? 그것은 이 사건이 발생 경위와 사고 원인, 행위자 등을 명백히 밝혀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이 순간이라도 양심의 손을 얹고 이 취지에서 좀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성의를 보여주셨으면 하는 것이고요. 다음 국민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먼저 삼복더위에 그 뭐 서명과 단식과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동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 최근 일부 국민들께서 좀 많이 피로감을 보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뭐 우리가 뭐 배구상이라든가 뭐 대학생이라든가 이런 건 요구한 적은 전혀 없고 오직 철저한 진상 규명과 안전한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지막 간절한 마음임을 좀 믿어주시고 이 건이 좀 마무리까지 좀 잘 되도록 지겹다 하지 마시고 끝까지 좀 도와주셨으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말씀해 주신 내용 저희는 철저하게 아주 절절하게 공감하고요. 그 부위원장님, 그 식사 하루 세끼 잘 드시죠? 네, 아주 뭐 싸워서 이길 때까지는 그러니까요. 먹을 예정입니다. 네, 싸워서 이길 때까지 건강관리 잘 하시고 하루 세끼 잘 드시고 잠 잘 주무시고요. 네, 무엇보다 건강 최고입니다. 그래야만 이기죠. 이렇게 강건하신 모습, 싸워서 이길 때까지 건강 챙기고 정말 끝까지 하겠다. 이런 모습. 이긴 후에도 건강을 챙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싸워서 이길 때 이렇게 자포자기 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게 강하게 나가시는 모습, 이런 강건한 모습을 저희한테 보여주시는 게 솔직히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저희가 감사합니다. 오히려 힘 받았고요. 응원합니다.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저희가 여러 가지 소식으로 또 좋은 소식 들려드리고요. 또 저희가 궁금한 거 있을 때 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세월호 진상규명위 가족 부위원장 박종대님과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무엇보다도 이분이 말씀하셨던 거, 세월호를 적극적으로 기억하려는 층과 그렇지 않은 층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 말이 참 너무나 가슴이 아프네요. 마음이 아프네요. 지금 일어난 일은 하나잖아요. 정말 300명의 정말 아이들과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아무 죄 없이 바다에 수장이 되었고 국가는 거의 이것을 방치한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인데 하나의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다르게 볼 수가 있다는 거. 그런데 이분 지금 아들을 잃으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강하게 정말 어떻게 보면 이분은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다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생업도 버리고 정말 아들의 영정 품에 안고 나가시는 모습. 저희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약간 이분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좀 약간 종교적으로 치유받는 느낌이나 그런 느낌까지 들었어요. 너무 강한 모습, 감명 많이 종교에서 흔히 말하는 그 대속 같은. 막 은혜 받은 거. 불 받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이 세월호 가족분들 무엇보다 건강 많이 챙기십시오. 정신력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육체의 건강함이라는 그 표피, 그 쉘, 껍데기가 있어야만 유지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세끼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운동도 좀 하시면서 정말 이 싸움 이길 때까지 또 이긴 후에도 건강 챙기시는 게 중요하니까 일단 가장 힘들 때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또 챙겨야 될 분이 또 한 분 있죠. 네, 지금 6일째 누워 계시는 우리 해철이 오빠. 좀 빨리 일어나 좀. 오우 예. 안녕하세요. 손님, 나무님. 제가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메일을 보내봅니다. 저는요, 경기도 인근에서 조그만 체육관 하나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 형편의 무리긴 합니다만 제가 이렇게 체육관까지 차린 것은 제자들을 키우고 싶어였습니다. 오우 예. 제가 몸담고 있는 운동 종목이 워낙 마이너이다 보니까 저 자신도 그렇고 제자들도 운동할 만한 곳이 마땅히 없더라고요. 그렇게 1년 동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제자들도 조금씩 실력이 늘면서 아이 세상에나 대회를 단독 개최할 수준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요, 잠실에서 크게 흥행을 열기도 했어요. 오예. 해외에서 선수들도 초청해서 그야말로 인터내셔널 매치, 국제 시합까지 열었죠. 얼마나 벌었냐고요? 오예. 가슴 아픕니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대회를 마치고 집에 와 텔레비전을 보니까 참 부럽더라고요. 텔레비전 보면 가수, 텔레비전 영화배우, 그리고 축구선수, 야구선수, 농구선수, 배구선수 이런 분들이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인지도도 또 올라가니까 그분들의 흥행에도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소태지 씨와 콜라보를 한 어유 씨를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유 씨. 팬이에요. 안녕하세요. 팬 여러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어유예요. 내가 어유 인터뷰 봤더니 와, 어유 씨. 정말 이렇게 보니까 에메랄드 광채가 완전 나 가슴 뛰어. 텔레비전 보는 시청자분들 위해서 그거 한번 써주세요, 어유 씨. 그거. 뭘요? 500만 시청자를 위해서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가 한번 쏴드릴게요. 섹시 빔. 한 번 더. 저도 몇 번 공중파에 나가기도 했었는데 저런 대접은 못 받아봤네요. 물론 제가 앞으로 더 노력해야겠지만 제가 정말 사랑하는 이 종목을 널리 알리고 저를 비롯해 저희 제자들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 없을까요? 부탁드립니다. 선님, 나무님, 오예! 도와주세요. 우리 이 대본의 퀄리티가 읽기 힘들어. 이렇게 짧은데 왜 이렇게 읽기 힘들어요? 오예. 섹시 빔. 진짜 너무 개인 취향에 이렇게 딱 이렇게 취향 저격이다 이건 정말. 아무튼 이 사연 잘 들으셨죠, 청취자 여러분? 예, 오늘의 남녀 상열 시사에는 좀 약간 특별한 분을 모셨어요. 우리 게스트분들 매번 특별하시지만 이번에는 또 그 김나무님과 동종업계에 계시는. 그런가요? 네. 전 잘 모르겠는데. 몰라요? 네. 아니 본인이 섭외했잖아. 왜 몰라요? 동종업계에 계시는 특별한 분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네, 고민남 김남석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멋있다. 네. 응. 네. 김남석 씨 성함이 김남석. 나무님하고 그러니까요. 혹시 어디 김씨세요? 저는 강릉 김씨입니다. 나는 상상 김씨. 다르네. 상관없는 거? 상관없는 거. 근데 성함 비슷해서 저는 이제 김남성님을 섭외한다는 말씀 듣고 동생 막 이러거든요. 자,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레슬링 피트라는 인디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김남석이라고 합니다. 네. 챔피언이시잖아요. 진짜? 네, 네. 지금 LOTW랑 LOTC 지금 チャンピオン 배트 2개 갖고 있습니다. 그 농담하지 알았어, 내가 진짜. 그런 떡밥을 안 지나가. 절대 안 지나가. 항상 주워. 나 이게 에로 딱 나온 때부터, 에로틱 농담. 나에게는 그런 떡밥은요, 길 가다 주순 맥도날드 할인 쿠폰 같은 거예요. 이거 주워가지고 먹어야지. 아무튼, 그게 어떤 챔피언 벨트예요, 그게? 네, 그게 저희 이제 PWF의 월드 챔피언십 하나 하고요. 하나는 이제 로드 오브 더 카오스라고 해가지고 막 이상한 룰로 진행되는 그런 이제 챔피언 배틀. 카오스한 룰. 혼돈의 룰입니다. 재밌겠다. 네. 그래서 챔피언 배틀 2개 들고 있는. 네, 지금 현재 이관왕입니다. 네. 그러면 벨트 우리 가끔 사진 보면은 챔피언 여러 개 먹으신 분들이 여기도 하나 차고 막 위에도 하나 차고. 네네. 제가 어제 그렇게 찍어가지고 제 인스타그램에. 진짜요? 찾아봐야지. 본인이 셀카로? 네. 이런 거. 셀카봉으로 찍으셨어요? 아니요, 셀카봉이 없어가지고 좀 가깝게 찍었습니다. 어떡해. 하나 사주세요, 셀카봉.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그러면은 저는 이제 프로레슬링 선수라고는 직접적으로 아는 부분 저는 김남훈 씨밖에 없어요. 네네. 그래서 레슬링 선수분들은 다 이렇게 크신 분들, 랜드마크처럼 크신 분들인 줄 알았는데 김남석 대표님은 그런 인상 스타일은 아니세요. 근데 아무튼 프로레슬러 어떻게 해서 이 길에 들어서게 되셨는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어렸을 때 좀 가정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누님을 좀 사고로 좀 잃고 나서 좀 방황을 많이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TV에서 이제 프로레슬링 보고 조금 강해지고 싶다 그런 생각에 이왕표 체육관에 찾아가게 됐죠. 와. 누님을 사고로 잃고 강한 사람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왕표 체육관. 오. 그게 몇 년도죠? 그게 2002년도 1월 달. 그럼 제가 18살. 18살 때부터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와, 처음에 프로레슬링 배울 때 저는 이제 나무님이 처음에 입문하실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힘들었던 거. 어떠셨어요? 이게 되게 힘든 운동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렸을 때 들어가서 일단 선생님들한테 이제 차근차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좀 힘들었는데 그 기간 동안 이제 2년이란 기간 동안 계속 적응할 수 있게 좀 지도를 좀 잘 받아가지고 아주 지옥 같은 경험은 아직 없었어요. 그래도 하루에 3번씩 토했잖아요. 그건 기본인 거예요? 하루에 3번 토하는 건 기본이지. 아이고, 그게 어떡해. 3번째 토할 때는 어떻게 토하게 되냐면은
그 장이 꼬여가지고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경련 비슷하게 해서 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 나오는 게 있어요? 세 번째까지 토하면? 그때는 그냥 위액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네. 어떡해. 너무 힘들었겠다. 그 정도로 이렇게 처음에 배울 때 힘들다. 그렇죠. 네. 나무님도 3번씩 못 토하고 그랬어요? 저는 더 토했던 것 같아요. 좀 많이 먹으니까. 전날 먹은 게 좀 많이 있으니까. 또 나고 또 나고 또 나고. 나 왜 이렇게 비주얼적으로 너무 상상돼, 지금. 네. 그래서 체육관 옆에 보면 항상 그 큰 그 통이 있어가지고. 다라이가 있는 거. 네, 그쵸. 바켓스. 바스켓. 거기 이제 토하는 바스켓. 가장 밑에 후배들이 이제 그거 치우고. 와우. 네, 전임. 힘들다. 네, 짬 치우는 거죠. 제발! 너무 상상돼. 예. 근데, 뭐, 일본 유학도 다녀오셨고, 네. 이 운동을 하시기 위해서 해외 유학도 다녀오셨다고 네. 하는데, 그럴 수도 있는. 어디 다녔어요? 어디. 저는 일단 제가 처음 갔던 데는 이제 치바의 카이엔타이라고. 일본 치바? 네, 치바요. 진짜 그런 농담들 안 할게. 거기 이제 운영하시는 대표님이 전 WWF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 출신인데. 와우, 진짜요? 예. WWF, 지금의 WWE. 예전 헐크 호간 얼티밋 월에. 빈스 맥마운. 맞아. 예. 그 동네 나도 챔피언. 알아. 예. 오. 초대 챔피언이거든요. 오, 진짜요? 예, 타카미치 노크라고 예. 일본 선생님 계신데 이제 거기서 있으면서 좀 많이 배웠어요. 예. 뭐 좀 달라요? 한국에서 배우는 거 하고. 많이 달랐죠. 거의 가서 제 자신을 한번 리모델링하고 왔어요. 예, 인테리어 자체를. 자신을 리모델링한다. 네. 야. 근데 얼굴은 리모델링을 원래 잘생겼습니다. 이게 바로 프로레슬러예요. 괜찮다. 우리 프로레슬러들 후진이 없어요. 우리는 던진만 있을 뿐이야. 탈모 스킨십과 같은 존재예요. 앞으로 나가기만 하지. 탈모도 진행. 그치. 스킨십도 진행. 스킨십이 후진이 어딨어. 그렇지. 이런 공격도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그렇지. 공격도. 나는 잘생겼으니까. 원래 잘생겼어. 와. 아니, 그러니까 3번씩 토하고 열심히 훈련하면 이런 이제 프로레슬러가 되는 거고. 네, 사람 염치가 없어지죠. 괜찮다. 나도 배우고 싶어. 네, 이렇게 강인한 멘탈. 좋아. 야. 근데 그렇게 있다가 네. 다른 해외 쪽도 많이 가지 않았나요? 뭐 캐나다나 미국도? 저는 이제 미국에 제가 저희 인디 프로레슬링 회사를 차리기 전에 한번 견학겸으로 해가지고 이제 미국에 있는 인디 단체를 조금 돌아봤는데요. 예, 그때 확실히 이제 일본하고 미국하고는 이제 차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제 역도 선생님부터 시작된 이제 스모의 도제식 트레이닝, 그러니까 저희 학교에서 막 때리고 이런 트레이닝 방식이 아직도 존재한다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되게 프리해요. 그냥 네가 잘하면 잘하는 거고, 네가 못하면 못하는 거고. 그래서 혼내거나 때리거나 이런 게 없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못하면 잘할 때까지 그냥 시켜요. 스스로 잘해야 돼요. 뭐지? 뭔가 되게 자율적인데 약간 막막한 네. 느낌이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일본 같은 경우는 100% 잘할 때까지 계속 괴롭혀서라도 그게 만들어요. 때려서라도. 근데 어떻게 때려요? 그러니까 뭐 발로 배를 찬다든지. 네? 네. 어떡해. 아니면 거의 보통 이제 자기가 틀린 부분을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손이 틀렸으면 이렇게 손을 이렇게 때린다든지. 네. 왜냐하면 이렇게 막 얼굴 때리고 이러면은 서로 감정 상하잖아요. 레슬러들은 서로 상호간에 훈련하는 존재라서 자기 후배라고 해서 자기보다 약하다는 그런 존재가 없어요. 더 셀 수도 있으니까 폭력적으로 괴롭히기는 이제 그런 이제 체벌 조금 있긴 한데 네. 보통 틀린 부위를 많이 때려요. 네. 손을 잘못 짚었으면. 나 같은 경우는 일본 갔으면 얼굴 많이 맞았겠네. 얼굴이 많이 틀렸잖아요. 에잇 이러면서. 사실 그거 때리기가 좀 좋게 생겼어요. 죄송합니다. 스모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일본 스포츠 다큐 얼마 만에 60만 번의 트레이드 봤지만은 시합하기 전에 선수들이 몸에서 가장 약한 부분에 소금을 뿌리거든요. 아,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얼굴에다 뿌려야 되는 거예요. 얼굴이 약하니까. 약한 부분. 자학깨게 한번 쳐봤어요. 죄송합니다. 미남이라서 약한 거죠? 네. 네. PWF라는 단체에 지금 대표로 계세요. 네. PWF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프로레슬링 피트는 이제 프로레슬링이 가장 피트한, 그러니까 프로레슬링이 가장 알맞은 단체가 되겠다는 이름. F가 FIT. 예. 그런 의미로 지은 이름이고요. 지금 이제 작은 인디 단체고 이제 앞으로 많이 성장해 나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그렇게 직접 체육관도 차리고 단체까지 만든다는 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결심하게 됐어요? 일단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레슬링을 할 수 있는 회사가 한국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하고 싶은 프로레슬링 뭐 제가 하고 싶은 비즈니스를 하려면은 뭐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진행했습니다. 네. 네. 또 어떤 스타일을 하고 싶은 건지. 저희는 이제 아마 대부분 다 모르시겠지만 일본에 보면 이제
DDT라는 단체가 있어요. 네, 알아요. 네, 거기 이제 프로레슬링하고 엔터테인먼트를 굉장히 다양하게 섞어서 진행하는 단체인데 약간 프로레슬링의 예능화? 네, 프로레슬링은 프로레슬링대로 진지하지만 예능스러울 때는 한참 예능스러운 그런 회사가 있는데 저도 이제 약간 프로레슬링의 예능처럼 이제 즐겁고 이제 격렬할 땐 격렬하고 이런 프로레슬링 단체 만들고 싶어요. 네. 그럼 좀 예능적인 요소가 들어가면은 네. 더 이제 많은 분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네네. 그런 게 되는 네네. 거예요. 근데 그 PWF에는 색다른 선수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닥터 몬즈, 네. 매드원, 릴 섭지, 뉴 릴디 좀 차근차근 한 명씩 소개해 주시면 네. 닉네임이 네. 일단 닥터몬즈는 이제 저의 이중 인격입니다. 아, 네, 본인이. 네, 제가 이제 링에 올라갈 때는 닥터몬즈라는 인격이 나와서 이제 링에서 시합을 하게 되고요. 닥터 몬즈의 인격은 어떻습니까? 조금 더럽습니다. 좀 나쁘고요. 네, 평소에 저와는 아주 180도 다른. 착한 네. 김남석, 네. 나쁜 닥터문즈.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오히려 나빠지니까 좀 더 센 것 같더라고요. 네, 착할 때는 좀 약한데. 네. 그러고서 이제 저희 또 누구 있죠? 매드원. 네, 매드원은 이제 저희 닥터몬즈가 세뇌시킨 제자예요. 나쁘게. 원래 이제 그 명문대 출신의 착한 레슬러인데 닥터몬즈가 이렇게 세뇌를 시켜가지고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아, 진짜? 서강대 신문학과. 어떡해. 네, 그래가지고 지금 뭐 아주 이상한 지금 막 조커같이 막 이상한 행동을 하고 다니는 수능 막 전국 5% 안에 드는데 막 이상한 행동 조종받고 막 악역한테. 이제 졸업 앞두고 지금 취업반인데 취업이 안 될까 지금. 내가 매드원인 게 알려지면 취업이 안 돼. 막 이런 분위기.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릴 섭지라는 친구는 이제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미지의 섬에서 왔어요. 미지의 섬. 머리에 풀 달려 있고 자기가 이제 추장이라고 주장하는데 네, 어디 추장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한국말이 좀 서툴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뉴 릴디는 이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존재하는 인형 프로레슬러예요. 잉? 네. 인형? 네, 인형이에요. 아, 진짜 인형이에요? 네, 인형인데 네. 프로레슬러예요. 오, 네, 뭐죠? 그래서, 네, 시합을 하고 있고요. 데뷔를 했고요. 되게 여성분들하고 아주머니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왜요? 모르겠어요. 갖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뉴릴드를. 네. 인형을. 네. 잘생겼나요, 인형이? 예뻐요? 아니요, 전혀 안 이쁩니다. 근데 네. 왜 그러지? 그게 조금 귀엽기는 한 것 같아요. 네. 약간 그 여성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나 보죠? 포인트가 머리가 커요. 네? 그게 왜 어필 포인트야? 이상해, 여기 단체! 뉴릴디의 그 스펙상 스펙이, 하드웨어 스펙이 키가 125cm에 몸무게가 125kg이더라고요. 뭐죠? 키랑 몸무게가. 아무튼 이렇게 색다른 캐릭터들이 많이 있는 단체인데, 아니, 지난 주말에 김남훈 씨도 네. PWF에서 네. 경기를 펼쳐서 네. 또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두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네. 네. 그 경기에 대해서 좀 평가 좀 해주세요. 네. 아니, 저는 그 경기를 못 봤어요. 아, 진짜? 네. 아니, 왜 못 봤어? 저는 대기실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시구나. 네. 아니, 이제 현장에 계셨던 분들의 이제 후기를 좀 들어보니까 네. 정말 너무나 격렬한 경기였고, 네. 저 사실 김남훈님이 프로 레슬러예요. 네. 레슬러고 이제 TV 방송에서 이제 해설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주로 우리가 볼 때 이제 레슬러의 모습보다는 이렇게 김남훈님 트위터에 보면 항상 미모의 여성분들과 뭐 사케를 마신다거나 피자를 먹는다거나 맨날 어디 가서 뭐 먹고 또는 뭐 맛집 뭐, 탐방. 그치 맛집 네. 탐방 아니면은 뭐 이제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하신다거나 네. 뭐 쌍차에 가 계신다거나 네. 이런 사진들만 많아서 저 양반이 레슬러라는데 과연 맞아? 그런데 지난 주말에 그 상암동에서 있었던 경기에서는 그 레슬러 김남훈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나무님 어떠셨어요? 오랜만에 경기하셨는데. 그날 이제 매드원 선수와 경기를 펼쳤고요. 매드원 선수의 그 강력한 엘보우에 저도 굉장히 고심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고난에 빠지긴 했습니다만 열심히 경기한 갑자기 프로레슬러 인터뷰가 나오네. 한참 후배시잖아요. 그 매드원 선수. 예, 잘하더라고요. 아, 진짜? 서강대 신방과 출신의 엘리트 레슬러답게 네. 아주 입체적인 전방위적인 공격. 뭔가 그 브레인 직선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막판에 진짜 그 스피어라고 네. 창처럼 터지는 공격이 있었는데 네. 저랑 1대1로 부딪히면은 제가 아무래도 하드웨어가 크니까 저를 못 넘어뜨리니까 사이드로 돌아가지고 우에서 저를 공격하더라고요. 그거 막 한번 쓰러졌어요. 아, 정말. 쓰러졌다가 결국은 제가 이제 이기고 뭐 했었는데 경기 끝나고 나서 이제 후배고 그러니까 이제 악수 한번 하려고 이렇게 세워졌는데 저를 발로 까더라고요. 장래성 있네요, 그거. 그래가지고 내가 저도 열이 받아가지고 그 싸닥이라고 하죠. 싸다구. 싸닥이 그냥 쫙 때린 다음에
멋진 멘트를 한번 날렸습니다. 뭐라고? 너만 성질 더럽냐? 뭐야, 너만 성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할 때마다 계속 우리 PD님이 계속 검색을 하고 있어요. 뉴릴디, 매드원 이렇게 치고 있는데 매드원이라고 치니까 무슨 호프집 나와. 호프집 나오고 저 검색 안 하시는데요, PD님. 아, 어떻게, 사진 나오네, 매드원 선수. 잘생겼다. 네. 강인해 보이는 인상. 외국인 선수와의 대결 장면이네요. 멋지네요. 네. 아무튼. 이런 선수들은 또 어디서 다 발굴을 했어요? 예, 제가 발굴한 건 아니고요. 일단 지네들이 찾아왔고요. 네. 지네들이 찾아온 거를 제가 열심히 그냥 길렀습니다. 네. 열심히 하라고. 네. 근데 후배들을 이제 제자들을 지도하는 거 굉장히 네.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제가 일본 스타일에 너무 젖어 있어가지고 오자마자 뭐 스쿼트를 500개, 1000개 시킨다든지 첫날에 막 그렇게 하니까 우리 김선님도 운동 많이 하시거든요. 스쿼트 1000개 하시죠? 아니에요. 저 약간 이렇게 신체 구조상 좀 약점이 있어가지고 네. 이게 무게 중심이 너무 뒤로 가다 보니까 안 돼요. 이게 한 50개 하기도 힘들어요, 저는.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몸을 쓰시는 분들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동경하는 그런 경외의 마음. 경외심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계속 하시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오면은 이제 뭐 8명 이렇게 들어오면은 하루만 지나도 그냥 2명만 남고 거의 다 못 나오게 힘들어서. 된다든지 바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좀 생기더라고요. 레슬링계의 김성근 감독님이네. 네.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미국을 갔다 오고 나서 그러니까 미국 선수들이 좀 자유스럽게 가도 잘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미국하고 일본의 중간 지점 정도를 찾아가면 좋겠다. 너무 가혹행위를 하지 않아도 가혹행위. 네, 충분히 훌륭한 레슬러로 키워갈 수 있겠다라는 네. 판단이 서가지고 요즘에는 조금 너 스스로 성장해라라는 식의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은 짜주고 그거를 도달할 수 있을 때까지 스스로 노력해라라는 방식으로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열심히 잘 따라오더라고요. 그만 안 듣고. 네. 아이들이 열심히. 말씀하실 때 그 샘터 한우리 유치원 원장님 같은. 그리고 얘들아 스쿼트 500개 하고 자율적으로 다음 시합에서 꼭 이겨보자. 활력이 300개 해야지. 힘들어? 힘내. 비물기 1000개. 근데 참 이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프로레슬링이 좀 옛날에야 뭐 이제 흥했지만 지금은 좀 마이너 네. 하다고 할까? 네. 뭐 아쉽지만 좀 네. 그런 상황인데 네. 그래서 어떻게 체육관도 운영하시고 이렇게 후배들도 양성을 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좀 힘든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나 이게 수월치는 않잖아요, 사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다 감안하고서라도 열심히 하고 싶은 이 프로레슬링이라는 운동만이 가진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 프로레슬링이 가진 매력은 이제 제가 프로레슬링을 하면서 가장 좋은 점은 이제 제가 프로레슬링을 보여줌으로써 여성 팬? 동기부여 팍팍. 네, 그것도 이제 부정할 수는 없지만 이제 인정. 주변 사람들 이제 관객들이나 이제 상암에서도 그랬는데 이제 일반인 분들이 보시면서 그냥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저 스스로 되게 만족감이 커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선 만족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그 모습으로 제가 만족을 해서 계속 링에 올라가고 싶고 계속 하게 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여름에 잠깐 미국 갔었는데 그 미국 가정에서 그 아버지가 고등학생 아들 둘을 데리고 저녁에 이제 밥 먹고 외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레슬링 경기를 보러 간대요. 근데 무슨 큰 흥행이 아니라 지역에서 작은 단체가 하는 건데 가족끼리 이렇게 가서 보는 스포츠인 거예요. 응. 그래서 야구처럼 마치. 그래서 오면서는 이렇게 굿즈 같은 것들, 이렇게 뭐 가면이라든지 그런 선수들 캐릭터 용품 같은 거 사가지고 와서 또 아버지랑 또 고등학생 아들이랑 같이 이제 막 서로 역할로 하고 참 좀 신선하게 보여지더라고요. 근데 지금 프로레슬링의 매력이 뭐냐 그러니까 관객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같이 기쁨 느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방금 아까 제가 드라마타이즈 원고에서 팬들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어유예요. 똑같은 맞아요. 팬들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네. 근데 저도 사실은 그런 질문을 받으면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기술, 몸동작으로 누군가의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거. 이거 굉장한 어떤 삶의 희열을 갖다 주는 포인트거든요. 물론 가로 열고 돈까지 들어오면 더 좋긴 하지만. 금상첨화. 맞아요. 네. 근데 정말 저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김남석 선수는 어떤 선수로 성장하고 어떤 선수로 그 팬들의 기억에 남고 싶어요? 저는 일단 선수로서는 그냥 좀 빨리 은퇴하고 싶어요.
나 이분 마음에 들어. 빨리 그만두자. 조기 은퇴. 조기 은퇴 좋다. 많이 벌어 조기 은퇴 아니에요? 제자들 조금 더 키워서 은퇴하고 재롱은 이제 제자들이 피우고 저는 이제 돈을 좀 많이 벌고. 아, 네. 그렇구나. 멋지다. 아, 이거 많이 벌어 조기 은퇴 사실 우리 모두 꿈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은퇴를 했지만은 선수들은 계속 시합을 하고, 그치. 제자들은 시합을 하고, 그치. 관리는 매니지먼트는 본인이 하고. 그치. 야. 상황, 돈 많은 상황. 좋다. 괜찮네. 그러다가 이제 가끔 심심해지면 나가서 시합 뛰고. 가끔 네. 뛰긴 하고. 네. 1년에 한 번. 안 그러면은 잊혀지니까. 아,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괜찮다. 자, 그래서 잊혀지지 않고 계속 성장하고 또한 그렇게 은퇴 이후에 제자들의 경기를 매니지먼트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대형 단체가 되기 위해서 지금 저희한테 고민을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솔루션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우리 김선님도 아까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PWF 좀 더 다양한 콘텐츠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선수 소개라든가 여러 영상 등이 있는데 이 영상들이 어떻게 본다면 그 헤비 유저 프로레슬링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겐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그 닥터 몬즈라든가 매드원, 뭐 뉴릴드, 릴 섭지 이런 캐릭터들이 그 프로레슬링 좋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은 잘 이해 못하는 분들, 좀 쉽게 접하지 못했던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 개선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네. 아까 뭐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이제 스포츠 경기로 보여지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저 같은 사람들 약간 관심은 있고 뭐 WWE가 있다는 것도 알지만 좀 이렇게 헤비 유저는 아닌 분들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좀 쉬운 콘텐츠가 많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지방에 축제들이 많더라고요. 지방 축제. 이게 지방자치가 활발해지면서 또 이제 어떤 성과로서 이분들이 지자체장 분들이 보여줘야 되는 게 있어서 또 성공적인 축제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곳에 좀 이렇게 가셔서. 그러니까. 서해안 대하 축제 프로레슬링 대회. 맞아. 아니면 뭐 주문진 꼴뚜기 오징어 프로레슬링 대회. 그치. 땅끝마을 무슨 뭐 해변 축제 뭐 이런 거 많이 있어요.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그 일종의 그 공연 상품으로서 판매를 하면서 PWF의 어떤 재정적 기반을 확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요즘 그 지자체들도 참 이게 사람들이 많이 오긴 하는데 지자체 안에서 이제 기획해서 보여줄 수 있는 볼거리들이 사실은 한계가 있거든요. 뭐 먹거리 장터를 연다든가 맞아. 뭐 무슨 그림 그리기 뭐 페이스 페인팅 행사를 한다든가 이게 사실 좀 되게 정적이고 어떤 이벤트로서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 제가 지자체장이라면 좀 우리 대하 축제에 그러니까. PWF가 와서 대하맨 나오는 거죠. 대하 마스크. 뭐야 맞춤형 새우를 캐릭터. 쓰고 나오는 거야. 대박이네.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꼴뚜기 그래서 연말에는 그 주문진 꼴뚜기맨, 서해안 대하맨, 순천 그 땅끝맨 이런 사람들이 다 나와서 토너먼트에서 최강 승자 대결. 오, 장난 아니다. 전국 지자체별로 막 나와가지고. 네. 아무튼 그게 지방 축제의 그런 무대도 많이 가시면 혹시나 좋겠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 이 축제 무슨 행사 페스티벌인데 한번 아이템으로 좋을 것 같다. 그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일단 연락처 하나 알려주시죠. 네, 연락처 전화번호를 알려드려야 되나요? 아니 이거 홈페이지나 메일 주소. 네. 네. 저희 홈페이지는 이제 www.pwf.kr이고요. 네. 그쪽에 들어오시면 이제 모든 정보가 연락처가 있습니다. 아, 진짜 지자체에서 이렇게 행사 기획하시는 분들 www.pwf.kr로 네. 들어오셔가지고 선수들 쫙 보시고 네. 연락하시면은 우리 김남석 대표님이 친절하게 안내를 그러니까. 해주실 겁니다. 본인이 직접 연락해요. 그리고 또 하나 역시나 이 콘텐츠 비즈니스는 여성층을 공략해요. 아, 내 말이. 지금 우리나라 이제 뮤지컬이나 네. 영화계나 이쪽 그 문화 콘텐츠 시장에서 그 여성분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해요. 네. 왜냐면 심지어 뮤지컬 같은 경우는 20, 30대 여자분들이 지갑 안 열면 흥행이 완전히 안 되죠. 그래서 이게 레슬링도 저는 어렸을 때 그 WWF였던 시절에 예, 뭐 워리어, 얼티밋 워리어 이런 사람들 보고 링루드 이런 사람들 보고 네, 자랐거든요. 링루드. 아 진짜 추억의 이름이다 링루드. 링루드 같은 캐릭터 좋아하는구나. 아, 네, 좋아요. 알았어. 그래요. 근데 왜 같이 사는 남자분은 같이 한 남자 링루드보다 더 멋있어요. 아무튼 그게 여성분들에게 어필할 캐릭터를 개발해서 지금도 뭐 너무 재밌는 분들 많은데 그렇게 좀 맞아요.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그 지금 게시판에 와이로님께서 포항 과메기맨은 어떤가요 했는데 혹시나
포항 쪽에서 연락이 오면 과메기맨 출전시킬 의향 있으십니까? 네, 과메기맨 출전시켜야죠. 이렇게 맞춤형 캐릭터도 가능하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그 PWF 대표 김남석 대표님을 모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자신의 청춘, 자신의 어떤 가장 중요한 시간대를 활용해서 멋지게 살아가는 이 모습에 큰 용기 제가 받았습니다. 정말 멋져요.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서도 정말 프로레슬링에 대한 사랑, 그리고 후배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이런 일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김남수 대표님 고민 해결됐길 바라면서 다음 주에는 또 다음번 대회 때 멋진 모습 보여주길 또 응원해볼게요. 진짜. 네. PWF 화이팅!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1시간 반 동안 달렸던 김남훈의 시사남녀 벌써 끝났고요. 김선님, 저희가 다음번 방송 때는 엄청난 게스트가 오시죠? 장난 아닙니다. 우리 팟캐스트 2계통의 슈퍼스타 한 분을 저희가 초대하려고 하는데요. 좀 기대 좀 많이 해주시고요. 많이 네. 좀 들어주십시오. 맞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팟캐스트 국민TV 잊지 말아주시고요. 자, 김남훈의 시사남녀 여러분 빠이빠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